그날 밤 나는 평범한 저녁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한 숨죽인 듯한 침묵. 그리고 우리 집 청소부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이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 순간부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내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그리고 어쩌면 내 남편의 죽음조차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이 다음 목표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 손이 떨렸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이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에 돌아왔다. 강남의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아들의 사업 파트너들과의 저녁 모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들 준호의 사업에 얼굴을 내밀어야 했다. 준호의 어머니로서,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진짜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했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건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숨죽인 듯한 침묵이었다.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집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내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미선 씨? 나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를 불렀다. 김미선. 그녀는 3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45살의 그녀는 항상 예의 바르고 눈치가 빨랐다. 준호도 그녀를 신뢰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집안일 대부분을 맡기고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명품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나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다. 주방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칠 때 나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다. 공기가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가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선 씨!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때였다. 주방 문이 살짝 열렸고 김미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상하게 반기고 있었다. 두려움? 아니면 다른 무엇?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소나귀가 내 팔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아팠다. 뭐라고요? 제발요, 사모님.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금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호는 어디 있지? 우리 아들은 오늘 밤 집에 있기로 했는데 며느리 수진이는? 그리고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지?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모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 게 나아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나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다.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선은 나를 거실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사모님, 제가 오늘 밤 본 것을...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는 거의 소리쳤다. 사모님 인생이 오늘 밤 바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모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선이 나를 막았다.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제발 저를 주세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 여기 계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 척하세요.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이 여자가,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이 여자가 지금 내게 뭔가를 숨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 집에서, 내 아들의 집에서. 미선 씨, 나는 가능한 한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사모님, 경찰을 부르시면. 사모님 아들이, 준호 사장님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공포, 순수한 공포.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오늘 밤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나는 평생 후회할 선택을 지금 이 순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위층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였다. 준호의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절망이었다. 30분이 지났다. 아니, 어쩌면 3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미선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비비 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위층 계단을 향했다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미선이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뭔가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들렸다. 마치 우리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것이었다. 차? 나는 거의 비웃듯이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차를 마시라고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명품 블라우스의 윗단추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나는 단추를 하나 풀었다. 하지만 그래도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건 옷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집 안을 가득 채운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와 긴장감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미선 씨,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줬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나를 이해해야 해요. 이건 내 집이에요. 내 아들이 위층에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사모님이 올라가시면 그녀는 목이 메었다. 사모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해결할 방법? 나는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무엇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대체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핸드백에서 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내 며느리였다. 준호의 아내. 내 손가락이 전화를 받으려다 멈췄다. 미선의 얼굴을 봤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받지 마세요. 미선이 속삭였다. 왜요? 내가 물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끔찍한 것을. 뭔가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췄다. 침묵이 다시 우리를 감쌌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수진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표시가 화면에 떠 있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나는 미선에게 물었다. 오늘 밤 이 집에 있었나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충분해요.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안 됩니다. 미선이 재빨리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모님, 제발요. 오늘 밤만큼은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내 아들에 대해 모른 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지키려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그녀도 자신이 소리친 것에 놀란 듯 입을 손으로 막았다. 우리 둘 다 위층을 쳐다봤다. 혹시 누가 들었을까?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를 지킨다고? 나는 천천히 물었다. 무엇으로부터요? 미선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진실로부터요, 사모님. 사모님이 알게 되면 사모님의 세계가 무너질 거예요. 준호 사장님에 대한 사모님의 모든 믿음이, 사모님의 며느리에 대한 모든 생각이, 이 집에 대한 모든 것이. 그만해요.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당장 말해요.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잘못한 건 사모님의 며느리예요. 세상이 멈췄다. 아니, 너무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미선이 나를 붙잡았다. 사모님, 앉으세요. 제발요. 나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무수히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다. 수진이? 내 며느리 수진이가? 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자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미선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봤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봤어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위층으로 청소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사모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사모님이 집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상해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뭘 봤는데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수진 여사님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사모님의 방에서, 사모님의 침대에서. 세상이 무너졌다. 내 침대, 내 방, 내가 30년 넘게 잠들고 깨어난 그곳에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마치 누군가가 내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내 손이 가슴을 움켜잡았다. 진짜로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모님, 미선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 가져올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뛰어갔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 위층, 내 방 천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수진이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미선이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몇 모금 마셨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수진이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미선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말해줘요. 내가 알아야 해요. 누구였어요? 미선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 씨예요. 순간 나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 우리 가족 중에 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준호의 친구? 사업 파트너?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설마 강민준? 내가 속삭였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 수진의 오빠였다. 내 며느리의 친오빠. 35살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준호보다 3살 어린 남자. 그는 1년에 몇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명절 때도 왔고 가족 모임 때도 왔다. 나는 그를 내 아들처럼 대했다. 수진이의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여동생과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미선 씨,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 민준 씨는 수진이의 오빠예요. 친오빠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문틈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나는 미선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떨리는 목소리에서, 창백한 얼굴에서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진짜로 뭔가 끔찍한 것을 본 것이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었다. 나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알아야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모든 끔찍한 진실을.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수진 여사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늦게 올 거야. 준호는 회사 일로 새벽까지 안 들어. 우리한테 시간이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수진이는 계획한 거였다. 내가 늦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준호가 회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오빠를 우리 집으로, 내 방으로 불렀던 거였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나는 거의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게 처음은 아니겠죠.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미선이 재빨리 나를 막아섰다. 사모님,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비켜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에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사모님. 미선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들이 사모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세요.
사모님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충격? 나는 비웃었다. 이미 충격받았어요. 이미 내 세계는 무너졌어요. 이제 내가 직접 봐야겠어요. 내 며느리가, 내가 딸처럼 아꼈던 그 여자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미선의 손을 뿌리쳤다.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첫 번째 계단을 올랐다. 두 번째 계단을 올랐다. 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세 번째 계단에서 나는 멈췄다. 위층이 너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왜 내 등골에는 소름이 돋는 걸까? 왜 내 본능은 여기서 돌아서라고 소리치는 걸까? 사모님, 미선이 계단 아래에서 속삭였다. 제발요. 그들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확인할게요.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더 알고 있었다. 뭔가 내게 말하지 않으는 것이 있었다. 미선 씨, 나는 천천히 불었다. 당신이 나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죠? 수진이와 민준 씨가 내 방에 있었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미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사모님에 대해서요. 내 대해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사모님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다. 누군가가 계단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 방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계단 한가운데서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채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를 따라 계단을 향해 내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렸다. 너무 시끄러웠다. 저 사람이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미선이 재빨리 내 옆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나를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우리는 거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큰 화분 뒤였다. 어처구니 없었다. 60이 넘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내 집에서 화분 뒤에 숨어 있다니.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는 숨을 죽였다. 미선의 손이 내 입을 살짝 가렸다. 조용히라고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누군가가 나갔다. 남자의 발소리였다. 민준이었을 것이다. 그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미선을 쳐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계속 숨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벼웠다. 여자의 발소리였다. 수진이었다. 그녀가 계단을 꿔 내려왔다. 나는 화분 사이로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수진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우아한 걸음걸이.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셨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방금 끔찍한 짓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낮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저 여자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었나? 5년 동안 내 며느리로 지낸 저 여자를, 내가 딸처럼 아꼈던 저 여자를, 추석 때 함께 송편을 빚고 설날에 함께 떡국을 끓였던 저 여자를, 그녀가 아팠을 때 내가 밤새 간호했던 것을, 그녀가 유산했을 때 내가 함께 울었던 것을 모두 거짓이었나? 아니면 그녀도 괴로웠던 걸까?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수진이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평소의 그 목소리였다. 아, 오빠. 잘 들어갔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민준과 통화하고 있었다. 방금 이 집에서 나간 그 남자와. 응, 괜찮아. 아무도 몰랐어. 수진이 웃었다. 낮게, 부드럽게. 시어머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 준호는 회사에 있고. 다음 주 목요일? 그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그날 병원 가신다고 하셨거든. 내 병원 일정까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스케줄을 확인하고 언제 집이 비는지 계산하고 그렇게 그녀의 오빠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사랑해, 오빠. 수진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열정. 그녀는 진심이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다. 나는 더 깊이 몸을 숨겼다.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만약 그녀가 우리를 발견한다면? 만약 그녀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면? 하지만 수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내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미선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괜찮을 리가 없었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방금 내 며느리가 그녀의 오빠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녀가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배신하고 이 집을 더럽히는 걸 봤다. 나는 소파로 걸어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미선이 내 옆에 앉았다. 사모님이 들으셨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사모님, 미선이 내 손을 잡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사모님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고.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계획이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문틈으로 들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민준 씨가 수진 여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거야? 준호 형이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라고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혼? 수진이 준호와 이혼하려고. 수진 여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미선이 계속했다. 그녀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님의 재산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이혼할게. 그 늙은 여자가 누구한테 재산을 상속할지만 확인하면 돼. 세상이 멈췄다. 그 늙은 여자.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수진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결혼이 끝나기 전에 내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만약 내가 수진에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그녀는 준호와 이혼한 후에도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할머니 건강 안 좋잖아. 병원도 자주 가고. 얼마나 더 살겠어. 조금만 참으면 다 우리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위층에 있는 수진이 들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며느리와 그녀의 오빠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쳤다. 만약 그들이 기다리는데 지친다면? 만약 그들이 내 죽음을 앞당기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미선이 나를 객실로 안내했고 나는 그곳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수진의 얼굴이, 민준의 웃음소리가, 그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그 늙은 여자가 누구한테 재산을 상속할지만 확인하면 돼. 나는 늙은 여자였다.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가진 장애물이었다. 사랑? 가족?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명료했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새벽의 첫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수진의 방 앞을 지나칠 때 나는 잠시 멈췄다. 문틈으로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나는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가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이 방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그의 책들, 그의 서류들, 그의 만년필까지도 모두 그대로 두었다. 마치 그가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서재 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커튼을 열어 새벽빛을 들였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여보,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나는 안경을 다시 내려놓고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았다. 뭔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회사 관련 문서들, 계약서들.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참 착한 아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아니, 준호는 변하지 않았다. 그저 잘못된 여자를 만난 것뿐이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멈췄다. 거기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남편의 필체로 가득한 수첩. 나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8년 3월. 남편이 죽기 6개월 전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수진을 우연히 압구정동에서 봤다. 준호와 함께가 아니었다. 젊은 남자와 함께였다. 그녀의 오빠라고 했던가?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너무 가까웠다. 오빠와 여동생 치고는. 내 손이 떨렸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 남편도 뭔가를 눈치챘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오늘 준호에게 물어봤다. 수진의 가족관계에 대해.
준호는 민준이 수진의 친오빠가 아니라고 했다. 양오빠란다. 수진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자식이라고. 나는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수진은 왜 우리에게 민준이 친오빠라고 했을까? 페이지가 찢어질 정도로 나는 수첩을 세게 움켜쥐었다. 양오빠? 민준이 수진의 양오빠였다고? 그렇다면 그들은 피를 나눈 남매가 아니었다. 그저 부모의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된 것뿐이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남편의 기록은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수진과 민준을 조사하라고 했다.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준호가 너무 불쌍하다.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탐정에게서 보고서를 받았다. 수진과 민준은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였다. 수진이 고등학교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들은 10년 넘게 숨어서 만나왔다. 그리고 수진이 준호와 결혼한 것도 계획이었다고 한다. 우리 집안의 재산 때문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0년? 그들은 10년 넘게? 그리고 수진이 준호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다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남편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 확실한 증거가. 탐정이 사진을 찍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거기서 기록은 끝났다. 남편은 더 이상 쓰지 못했다. 그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심장마비로 죽었다. 갑자기 아무 징조도 없이 나는 수첩을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의 죽음, 정말로 심장마비였을까? 아니면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죽던 날 저녁, 수진이 그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다. 건강에 좋다며 특별히 준비한 한방차였다고 했다. 남편은 그것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쓰러졌다. 나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능했다. 만약 수진이 남편이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챘다면, 만약 그녀가 남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서재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미선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찾았어요. 미선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이 죽었을 때 당신도 이 집에 있었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 제가 그날 119에 전화했어요. 그날 나는 침을 삼켰다. 그날 밤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은? 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있었어요, 사모님. 수진 여사님이 사장님이 쓰러지신 후에 그 찻잔을 재빨리 치웠어요. 제가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장님이 뭘 드셨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미 설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같은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사모님,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사장님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조사한다고요? 찻잔도 없고 남은 차도 없고 부검도 이미 끝났어요. 심장마비라고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사모님! 미선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 여사님이 정말로 사장님을... 그랬다면 사모님도 위험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수진이 내 남편을 죽였다면 그녀는 나도 죽일 수 있었다. 특히 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특히 내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한다면. 탐정, 나는 갑자기 말했다. 남편이 고용했던 탐정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연락처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명함들, 서류들, 오래된 영수증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작은 명함 하나. 김동욱 사설 탐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작은 메모가 있었다. 신뢰할 수 있음. 비밀 보장.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미선 씨, 오늘 아침은 평소처럼 보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진이가 눈치채면 안 돼요. 사모님은요? 저는 외출할 거예요. 병원 간다고 하세요. 검진 예약이 있었다고.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조심하세요, 사모님.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다. 내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정장, 진주 목걸이, 우아한 핸드백.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강남의 부유한 부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에는 이제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침 7시 나는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아침 요가를 하러 가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미소. 어제까지는 사랑스러워 보였던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거짓되어 보였다. 병원이에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정기 검진 있잖아요. 야, 그러셨군요. 제가 같이 모셔다 드릴까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운전기사 불렀어요.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수진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등에 칼이 꽂힐 것만 같았다. 택시를 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종로구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3층에 탐정사무소가 있었다. 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각 계단마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사무실은 작았다. 오래된 책상, 서류 더미, 담배 냄새. 그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쳐다봤다. 혹시 박 사장님의 부인입니다. 나는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꼭 만나야 했어요. 김동욱 탐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세요, 사모님. 차 한잔 드릴까요? 됐어요. 나는 앉으며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이걸 찾았어요. 남편의 서재에서. 선생님이 조사하셨던 내용이 여기 적혀 있더군요. 탐정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그의 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탐정이 천천히 말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종 보고서를 드리기로 한 날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내가 급하게 물었다. 탐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봤다. 수진과 민준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들이 포옹하는 모습, 그들이 입 맞추는 모습.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모두 수진이 준호와 결혼한 후였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들의 통화 기록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빌린 아파트의 임대 계약서 4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3번씩 그곳에서 만났어요. 내 손이 떨렸다. 증거였다.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더 조사한 겁니다. 수진 씨의 과거 행적이요. 그녀가 16살 때부터 민준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SNS에서 찾았어요. 그녀가 삭제했지만 인터넷에는 다 남아있죠. 사진들은 충격적이었다. 어린 수진과 젊은 민준이 함께 있는 모습들. 그들의 표정, 그들의 포즈, 모든 것이 단순한 남매 이상이었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걸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려고 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으니 만나자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탐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게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것도 증명되고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그들을 미행해 주세요. 특히 수진을. 그리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혹시 모를 연결고리를 찾아주세요.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사모님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알아요.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출근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탐정에게서 받은 봉투가 핸드백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을 바꿀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수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증거들이기도 했다. 준호, 내 아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기 아내가 5년 동안 그를 배신해 왔다는 것을. 자기 아내가 그의 재산만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이 진실을 준호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믿을까?
아니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까? 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할까? 택시가 집 앞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내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시어머니인 척. 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있었다. 그들은 대낮에 내 집 거실에서 너무나 가까이 앉아 있었다. 민준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어머님! 수진이 나를 보자마자 놀란 듯 일어났다. 민준도 재빨리 손을 치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 봤다. 오빠가 갑자기 놀러 왔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그 거짓된 미소.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들을 쳐다봤다. 수진의 불안한 눈빛, 민준의 어색한 표정.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내가 뭔가 눈치챘을까봐. 네, 괜찮아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이모님.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이모님. 그는 나를 이모님이라고 불렀다. 자기 여동생의 시어머니니까. 하지만 그는 수진의 오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이모님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고 있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다. 차, 남편이 마지막으로 마신 것도 수진이 준 차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말했다.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관찰하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건강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별일 없대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계단을 향해 걸었다. 어머님, 수진이 다시 불렀다. 나는 멈췄다. 오늘 저녁에 준호가 일찍 들어온대요. 가족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오빠도 같이요.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수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민준도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완벽한 가족인 것처럼. 그래요? 나는 말했다. 그럼 저녁에 봐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저녁 식사.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준호도, 수진도, 민준도, 그리고 나도.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을 다시 봤다. 오늘 저녁 이것들을 공개해야 할까? 모두 앞에서?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탐정이 더 조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를 따로 만나 이야기해야 했다. 그에게만 먼저 말해야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수진이가 가족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민준이 형도 온다고 하고. 그래, 알았어. 나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아들. 그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저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그들이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만약 그들이 오늘 저녁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준호가 있다. 내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해칠 수는 없다. 하지만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기 며느리가 감히 자기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예전에 강의를 녹음하려고 산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점검했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나는 그것을 5단에 숨겼다. 오늘 저녁 대화를 모두 녹음할 것이다.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저녁까지 4시간이 남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수진이 오늘 저녁 음식에 뭔가를 탄다면, 만약 그들이 오늘 밤을 내 마지막 밤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났다. 미선을 불러야 했다. 그녀에게 오늘 저녁 요리는 내가 직접 감독하겠다고 말해야 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외식을 하자고 하면 되는 거였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은 레스토랑에서. 나는 방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비어 있었다. 수진과 민주는 어디 갔을까?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수진과 민준이 있었다. 그들은 껴안고 있었다. 키스하고 있었다. 내 집 주방에서, 대낮에. 그리고 나는 수진의 속삭임을 들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끝낼 거야. 그 늙은 여자를. 나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다. 오늘 밤 끝낼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오늘 밤에 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경찰을 불러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증거는? 방금 들은 대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경찰은 가족 간의 오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김동욱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받았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들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오늘 밤 저를 죽이려고 해요. 방금 들었어요. 전화 너머로 탐정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사모님. 호텔이든 어디든 가세요.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가면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기회를 노릴 거고 다음에는 제가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저녁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경찰도 대기시켜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올 수 있도록. 위험합니다, 사모님.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남편의 복수예요. 그리고 제 아들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녁 7시. 나는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다. 립스틱을 바르는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손을 안정시켰다. 오늘 밤 나는 강해야 했다. 나는 싸워야 했다. 5단의 녹음기를 숨겼다. 그리고 핸드백 안에는 남편의 수첩과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 몇 장을 넣었다. 나머지 증거들은 탐정이 가져올 것이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아래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왔어요. 내 아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진이, 그리고 소파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완벽한 가족 모임처럼.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자기 처남이 사실은 아내의 연인이라는 것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특별한 날이요?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요? 나는 그들을 하나씩 쳐다봤다. 오늘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에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진과 민준이 서로를 쳐다봤다. 긴장된 눈빛이었다. 무슨 진실이요, 어머니?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그는 여전히 가벼운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앉아라, 준호야. 나는 말했다. 너도, 수진 씨도, 민준 씨도 모두 앉으세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준호의 얼굴에도 걱정이 스쳤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핸드백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네, 아버지의 수첩이다.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 쓰신 거야. 나는 수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어머니, 수진이 일어섰다. 갑자기 이게 무슨... 앉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에 실린 권위의 수진도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수첩을 준호에게 건넸다. 읽어봐라.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무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 읽어. 나는 말했다. 준호가 계속 읽는 동안 나는 수진과 민준을 쳐다봤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민준의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시아버님이 왜 이런 걸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 나는 냉소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수진과 민준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들이 키스하는 사진. 나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던졌다. 준호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다. 그는 사진들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이게 뭐야? 준호야, 저건... 수진이 말을 더듬었다. 저 사진들 날짜 좀 봐라. 나는 말했다. 모두 너희가 결혼한 후야. 5년 동안 수진 씨는 너를 배신했대 왔어. 형, 민준이 일어났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뭐? 나는 소리쳤다. 그냥 너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수진 씨가 너의 양누나라는 것도 숨기고 10년 넘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머니!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제발 들어보세요. 저희는 정말로 사랑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 나는 비웃었다.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을 이용했어? 우리 가문의 재산 때문에 결혼했으면서?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너 정말로?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몰라.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나를 쳐다봤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수진 씨가 그분께 차를 드렸어. 특별히 준비한 한방차라고 하면서. 그리고 1시간 후 네 아버지는 쓰러지셨지. 아니에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현관문을 쳐다봤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김동욱 탐정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나는 말했다.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민주는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그를 막았다. 강수진 씨, 박민준 씨.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간통죄 혐의와 사기죄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 박 회장님의 사망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준호야, 제발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준호는 그저 서 있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진과 민준을 데리고 나갔다. 거실에는 나와 준호만 남았다. 그리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도 나를 꼭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울고 위로하고 치유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다. 거짓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타하시 엔드.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배신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혀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숨겨져 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의 의문스러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우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